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본 강의 첫 번째 교육사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 242페이지 부터 시작을 하는데 원래는 기본 강의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앞에 뭐 교육에 대한 이해라든가 교육사 그리고 뭐 교육 철학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앞부분 내용들이 워낙 철학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사 관련 내용들이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되는 영역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 중에 하나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 교육학적인 베이스를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저는 이제 교육사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저희 기본 강의 첫 번째는 교육사회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교육사회 목차에서 보시면 교육의 사회적 기능 얘기하고 두 번째 교육사회학 이론, 세 번째 교육과정, 네 번째 다문화사회까지 총 4개 파트로 진행을 하고 이루어져 있고요. 그 첫 번째가 교육의 사회적 기능인데 여기서 교육평등론이라고 해서 그동안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그리고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 그러니까 허용적 평등이라고 하는 건 제도적 차별을 철폐해서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허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단계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평등과 관련해서 첫 번째가 교육 기회를 누구에게나 허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예전에는 뭐 여자는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되고 신분에 따라서 뭐 그 노비 또는 뭐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철폐해서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허용하자라는 관점이 교육 기회의 허용적 평등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보장적 평등이라는 얘기와 여기서 나오는 보상이란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보장해 주는 거죠.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하류계층 자녀들이 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취약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장애를 제거해주는 그래서 취약을 보장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교육 기회의 보장적 평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조건을 평등하게 맞춰줘야 된다. 학교의 교육 여건과 교육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평등해야 한다. 여기서는 이제 교사의 질까지도 교육 조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건을 같게 맞춰줘야 된다라고 해서 가끔 추천 배정 제도, 평준화 제도랑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는 얘기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평준화 제도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거 역시 교육 조건에 평등하고 다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가 이제 결과까지 평등하게 맞춰주자라고 해서 교육 결과의 평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학업 성취의 평등을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롤스의 보상적 평등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 결과의 평등과 롤스의 보상적 평등주의를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이 보상이라는 건 부족한 부분을 보상하고 메꿔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교육을 더 해주겠다, 보상해주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평등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좀 구별 없이 일상적으로는 쓰긴 하는데 저희 이제 교육사회에 있어서는 이퀄러티라고 하면 평등이고 형평성이라고 해서 이쿼티라는 개념을 쓰고 이 교육 결과의 평등이 이 형평성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등이라고 하면 동일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면 형평성은 다른 조건의 사람들을 다르게 취급을 해서 부족한 사람들, 뭐 좀 더 많이 해줘야 되는 사람들한테 추가적인 교육을 시킨다. 여건이 다른 사람에서 추가적인 교육이 들어가는 걸 이제 형평성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콜맨 보고서라고 해서 그 교육 조건의 평등과 관련해서 대규모로 진행됐던 연구, 교육사회에서는 되게 유명한 연구인데 학업 성취를 결정하는 제반 교육 조건이 학교에 따라 어떻게 다르고 이들 조건의 차이가 학생들의 실제 성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대규모로 분석을 했거든요. 당연히 교육 조건의
그 우열에 따라서 학업 성취 수준의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교육 조건들이 학업 성취 차이에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학교 조건의 차이는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여기서 학생들의 가정 배경과 또래 집단, 친구 집단이 훨씬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 배경이 서로 다른 학생들의 성적 차를 없애는 데 있어서 학교 조건을 뭐 대대적으로 똑같이 바꿔줄 필요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의 가정 배경, 친구 집단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이제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됐던 그 콜맨 보고서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교육 조건의 평등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으나 결국 연구 결과 자체는 교육 결과의 평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문제, 기출 문제를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2022년도 지방직 문제였는데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평등의 관점은이라고 물어봤고요. 이제 19년도 국가직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다라고 이제 제가 표기를 한 거고 단지 취약의 평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교 평준화 정책이 지향한 목적이다.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에서 학교 간의 차이가 없어야 교육평등이 실현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고교 평준화 정책이라고 했을 때 조건을 평등하게 맞춰주려는 개념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어서 제가 교육 결과의 평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 17년도, 15년도, 13년도 이렇게 많이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었고요. 지금 교육평등론하고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이 이 교육 결과의 평등이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 헤드스타트 운동이라든가 이게 보상교육의 일환이다. 뒤에도 한번 다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이라는 걸 실제로 시행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보시면 학습 부진화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이라고 해서 이 학습 부진화 등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에 장의하고요. 그리고 이 학습 부진화 등에 대해서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 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를 하는 거죠.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추가로 더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보상교육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데 학습 부진화 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해서 교육복지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학습 부진화 등 필요한 아이들에게 추가적인 교육을 더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의 평등의 관점이고 보상적 교육을 실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문제를 보시면 이제 문제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 제가 한 문제를 보여드리는데 롤스의 교육평등 원리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이익이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평등한 분배로부터의 일탈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될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두 번째,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의 필요에 특히 신경 쓸 것을 요구한다. 이래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롤스의 교육평등 원리라고 하면 보상교육이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교육 결과의 평등하고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이 차등의 원리. 형평성을 드러내고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교육 선발과 시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교재로 보시면 250페이지. 250페이지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전에는 교육 선발과 시험해서 그 호퍼의
교육 선발의 특징에 대해서만 이제 교재에서도 다루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추가 자료 좀 보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호퍼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 전에 우리나라 교육 선발의 특징을 보면 우리는 입학 단계에서 선발을 하는 거고요. 상급 학교에 의한 선발이면서 상대적 경쟁 선발이고 객관식 시험으로 선발하고 있다. 이건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선발을 가지고 이제 학자 중에 사회학자 호퍼라는 사람이 이 교육 선발을 선발 형식, 선발 시기, 대상, 기준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내용을 좀 보시면 이게 한번 예전에 출제됐던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제가 포함을 시켰고요. 처음에 선발 형식을 보면 표준화 선발인지 비표준화 선발인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국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표준화 선발 중앙 집권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대학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분권적이면서 비표준화 선발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선발 시기에 따라서 조기 선발, 지연 선발, 뭐 또는 만기 선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조기 선발은 당연히 초등학교 졸업 시기에 선발이 좀 일찍 이루어지는 거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의 그 엘리트주의랑 좀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연 선발은 대학 단계에서 선발이 이루어지는 우리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지연 선발, 만기 선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발 대상은 특수주의적 관점, 보편주의적 관점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특수한 자질을 구비한 사람만 선발하겠다. 이게 이제 엘리트주의라고 하고 정예주의, 교육받을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교육시키겠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보편주의는 누구나 교육받을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어서 대중평등주의가 여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는 보편주의적 인 관점에서 선발 대상을 정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이 출제가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 선발 기준 자체가 집단주의랑 개인주의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집단주의는 사회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뭐 리더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되게 중요한 어떤 자질? 뭐 이런 걸로 보는 거죠. 근데 개인주의적인 그런 기준으로 보면 개인의 자아 실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개인의 자질이 어느 정도인지 뭐 여기에 포커스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적인 선발 기준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집단주의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호퍼의 교육 선발에서 선발 형식, 시기, 대상, 기준으로 나누어 있고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발 기준이라고 할 때 이게 집단주의랑 개인주의로 나눠서 어떤 걸 우선적으로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이렇게 됐었는데 호퍼는 교육 선발을 4가지 측면에서 분석했고 분석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선발 형식, 중앙 집권화, 표준화 정도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선발 시기는 조기 선발, 만기 선발, 선발 대상은 뭐 정예주의, 특수주의 아니면 보편주의, 대중주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는데 선발 기준에 따라서 이게 아니라 뭐 어차피 오답이니까 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주의, 집단주의로 이제 나뉘어져 있다라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추가 자료로 준비한 게 원래 호퍼의 이론이 그 전에 터너의 이론이 있었거든요. 터너의 이론이 1960년도에 이제 발표된 이론인데 사회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게 사회마다 다르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후원형의 어떤 규범을 갖고 있는 사회라면 후원적 사회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영국을 예로 들 수 있고요. 미래의 사회 지도층은 기성 제도층이나 후원인에 의해서 선발이 되고 사회 지도층의 기준은 그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질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형태의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경쟁형인 경우에는 경쟁적 사회 이동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 미래의 사회 지도층은 공개 경쟁에 따른 보상으로 선발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던 터너의 이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어서 보완해서 이제 나온 이론이 호퍼의 교육 선발의 4가지 특징이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사회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규범이 사회마다 다르다. 그 두 가지가 후원형의 어떤 사회 규범과 경쟁형의 사회 규범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교재 251페이지에 시험의 기능인데, 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의 기능을 볼 때 여러분들이 시험의 기능은 크게 교육적 기능이 있고 사회적 기능이 있다라고 이제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교육적 기능이에요. 뭐 자격을 부여한다던가 경쟁을 촉진하고 선발하고 목표와 유인 역할을 하고 교육과정을 결정하기도 하며 학습 성취의 확인과 미래학습의 예언.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시험의 교육적 기능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한번 보시면 시험의 교육적 기능에 대비한 사회적 기능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회적 기능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능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는데, 보시면 지식의 공식화와 위계와 문화의 형성과 변화, 사회적 선발은 사회적 기능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당연히 교육과정 결정은 교육적 기능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지 않아도 사실 이 안에서 교육의 기능이 있고 사회적 기능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넷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기는 어렵지 않았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사회적 기능인데, 앞에서도 봤던 문제에서도 봤지만 사회적 선발, 지식의 공식화 위계와 사회 통제, 사회 질서의 정당화와 재생산, 문화의 형성과 변화, 이 부분이 사회적 기능이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교육적 기능이 이거고 사회적 기능이 이거다라고 따로따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시험에 교육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있었지라고 알고 계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고 얘는 교육적 기능, 얘는 사회적 기능 이렇게 나눠주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막 얼개 잡고 가자, 기본적인 체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먼저 나눠놓고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제는 시험의 기능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보기 어려운 거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보시면 1번은 교육과정 교육의 기능과 관련된 건데, 나머지 3개는 사회적 기능하고 관련된 거다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를 안 보더라도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 개선이 보기 어려운 거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자면, 시험은 학문적으로 무엇이 가치가 있으며 교육제도가 선택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표출하지만, 시험의 의미는 이런 교육적인 기능만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의 사회적 의미 규정과 그 표현 방식을 학교의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지배 문화와 지배 문화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시험이 이용되고 있다라고 해서, 뒤에서 우리가 배울 이제 갈등론적 관점에서 시험을 분석하고 있는 내용인데, 어찌됐든 얘는 시험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로 보시면 257페이지고요. 교육의 확대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가 학습 욕구 이론이고요. 이건 당연히 우리에게는 이렇게 욕구,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잖아요. 여기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성장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점점 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술 기능 이론이라고 해서
뒤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구조기능론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만큼 필요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을 보면 산업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기술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필요한 훈련을 제공을 받고 이제 그 노동력이 다시 사회에 제공이 되는 이런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취업을 위해 요구되는 교육 수준은 끊임없이 상승하고 점차로 더 많은 비율의 인구가 더욱 높은 수준의 학교 교육을 요구받게 된다. 직업세계 각각의 기술 수준이 학교 교육 수준과 일치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기술기능 이론에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 높아진 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사회에 내보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제는 직업세계 각각의 기술 수준이 학교 교육 수준과 일치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비판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잉교육, 하향취업, 교육 인플레이션, 고학력 실업, 전공 불일치 등의 비판의 직면에 있긴 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뭐 대학 교육을 받고 취업을 했는데 뭐 막상 직장에서는 그 내용이 뭐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뭐 얘기들이 나오는 것과 좀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기술 기능 이론이라고 하면 그 구조 기능론적 관점에서 배워야 할 지식과 기술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 자본론이라고 해서 교육을 인간 자본의 투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로 이제 본다는 점에서 좀 특이한 부분인데 인간이 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될 때 생산성이 향상되어 임금이 상승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개인이 몸속에 축적시킨 지식과 기술이 물적 자본인 기계가 가진 생산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는 거고요. 인간의 몸에 체화되어 있는 생산력이라는 의미에서 인간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의 자본으로 그래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투자를 통해서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개인이나 국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에 투자해야 하며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소득 계층의 교육에도 투자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서 나오는 거고, 얘 또한 교육과 생산성의 관계에 대한 가정은 선별 가설과 직무 경쟁 이론, 노동시장 분절론 등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다고 해서 이 내용은 뭐냐면 투자를 해서 당연히 생산성이 증대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해서 비판을 받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이 마르크스 이론인데 우리가 이제 마르크스 이론 하면 여기서는 이제 대응 이론, 상응 이론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어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자본주의 경제 구조와 학교 교육은 상응 관계, 대응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의 확대에 따라서 학교 교육도 확대가 된다. 서로 대응 관계니까 사회가 확대가 되면 경제 구조가 확대가 되면 학교도 당연히 확대가 된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사회의 어떤 순수한 요구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자본가의 요구, 고용주의 구미에 맞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학교가 커지는 거다라고 보는 점에서 앞에 있는 기술 기능 이론하고는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두 번째 보시면 종합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위한 인문계와 직업훈련을 위한 실업계를 통합해서 한 학교에서 운영하는 걸 말하는데 진학계열은 중상류층 자녀들이 직업계열은 하류층 자녀들이 주로 속하게 되므로 계급 차이에 따라 다른 가치관과 규범을 학습하는 차등적 사회화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또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 이론의 상응 이론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교육이 확대되는 이유로 자본가의 요구에 맞는 기술 인력을 공급하고 두 번째로 그 사회를 그대로 재현하는 종합학교 안에서 그 차별적 사회화까지 시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론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갈등론에서 재생산하고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교육의 확대의 원인으로 마르크스 이론에서는 그 자본가 요구에 맞춰서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원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술기능 이론과 마르크스 이론을 좀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기술기능 이론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구조기능론이고요. 마르크스 이론이 갈등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순기능을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능주의에 근거한 게 기술기능 이론이고, 기술 수준의 향상이 학교 교육을 확대시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마르크스 이론은 갈등 이론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기술 수준의 향상이 학교 교육을 확대했다라고 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단 이게 누구의 이익이냐면 자본가 계급의 이익, 자본가 계급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학교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는 점에서는 차이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 두 가지 이론 모두 교육을 수단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그리고 예전에 시험 문제에도 많이 출제됐던 지위 경쟁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학력이 지위 획득의 수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학력이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학력을 취득하는 탓으로 학력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학력이 사회적 지위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높은 학력, 즉 상급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교는 확대되지만 경쟁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확대가 계속 상급으로 파급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는 중학교만 졸업해도 지위 경쟁이 굉장히 유리한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도 지위 경쟁이 유리하지 않게 되니까 대학 교육이 대중화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대학원에 가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지위 경쟁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는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적을 매기고 진급시키는 업적주의의 효과적 장치로 보여서 거대한 사회적 선발 장치로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졸업장, 즉 학력 증명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공인된 품질 증명서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따기 위해서 학교가 이제 확대되고 대중화되고 막 고학력이 늘어나면서 지위 획득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분석하는 것이 지위 경쟁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막스 베버가 한 얘기인데,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높은 관직에 오르려면 과거에는 명문족보가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학력 증명이 있어야 한다. 승진과 아울러 노후의 생활보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으로 사회 경제적으로도 높은 지위의 독점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위 경쟁 이론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번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학습 상승 이론을 물어보고 있는데, 졸업장은 공인된 품질 증명서고 졸업장병이라는 이제 어떤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그 용어가 생겨나고, 그리고 콜린스는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를 신임장 효과라고 보는데, 이 콜린스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요것과 관련된 이론은 지위 경쟁 이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민통합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그 국민통합 이론은 그 자체가 국민통합을 위해서 교육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 팽창을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설명하는 이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국가의 형성과 이에 따른 국민 통합의 필요성 때문에 교육이 팽창하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민으로서의 정체감을 형성시키는 기제이며 교육의 팽창과 교육에 대한 정치적 통제는 근대 국가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걸 국민통합 이론의 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교재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지위경쟁 이론하고 거기 262페이지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전에 그 262페이지 지위경쟁 이론에 지위경쟁 이론하고 국민통합 이론까지 지금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262쪽에 학업성취 격차와 요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요거까지 하고 제가 잠깐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업성취 격차와 요인을 보시면 일단 처음에는 개인적 요인이라고 해서 유전적인 차이로 인해서 학업성취 격차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젠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능에 있어서 인종 간의 차이를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흑인들의 지능이 백인들의 지능보다 낮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히려는 작업을 수행했고 그 결과 흑인들의 낮은 학업 성취가 유전적으로 지능이 낮아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관점에서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 뭐 지능과 학업 성취를 높이려는 작업이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밖에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젠크스라고 해서 1972년도에 이제 발표된 얘기인데 지능지수가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본적 지적 능력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수많은 자료를 통계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한 뒤에 지능 검사를 통하여 표시된 지능지수의 절반 이상은 타고난 순수한 기본 능력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기본적 지적 능력의 지표라고 사용하는 지능지수가 계층 배경을 포함한 환경 요인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지금은 이제 아무도 이 젠슨이라는 학자처럼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개인적 요인, 지능, 유전적인 탓이라고 생각했던 젠슨이 먼저고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가 두 글자고 세 글자니까 두 글자, 세 글자 넘어가서 젠슨에서 젠크스로 이어지는 변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젠크스가 그게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여러분들 이게 기출에 가끔 나오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2016년도 문제였고요. 학생의 학업 성취에 관한 학자의 주장을 바르게 진술한 것은 이라고 해서 젠슨은 두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젠크스가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었다라고 해서 요즘 오늘날 좀 당연히 이제 맞는 상식에 맞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틀린 거고요. 콜맨은 학교 시설 자원이 가정 배경보다 학업 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는데 우리 앞에서 콜맨 보고서 봤지만 학교 시설 자원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가정 배경하고 그다음에 또래 효과 이게 학업 성취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로젠탈과 제이콥스는 학업 성취가 올라가리라는 교사의 기대가 학생의 학업 성취를 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요 뒤에 또 우리가 찾아볼 건데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 4번은 번스타인은 노동자 계층 자녀의 학업 성취가 낮은 이유가 가정에서 제한된 언어 코드를 써서죠. 정교한 코드는 중산층 이상이 쓰는 거라서 이것도 반대로 제시가 되고 그래서 답은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 4번 문제도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지우개를 찾고 싶은데 네. 이게 보시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래서 그 피그말리온 효과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각가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신을 조각을 해놓고 그 조각상이 실제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제 그 조각상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신이 너무 정성을 다해 그렇게 믿으니까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이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의 얘기에서 이제 따서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을 이제 만들었는데 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용어고요. 실험 자체는 1968년 하버드 대학교 이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미국에서 20년 이상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제이콥슨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한 반에서 20% 정도의 학생을 뽑아요. 그리고 그 학생들의 명단을 그 담당 교사에게 주면서 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의 향상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라고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8개월 후에 이전과 같은 지능검사를 다시 실시했더니 그 명단에 속했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왔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잖아요. 그리고 학교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다라는 건데 명단에 오른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중요한 요인이 되어서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교사가 학생에게 거는 기대가 실제로 학생의 성적 향상에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피그말리온 효과와 그 관련 연구, 로젠탈 효과라는 부분 연결해서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학업 성취 격차와 요인에서 학교 요인이거든요. 보시면 학교 시설과 교구, 재정 규모, 교사 실력, 교사당 학생 수, 단편성, 교사의 열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 등이 모두 학교 요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거 아까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콜맨 보고서에서 이거가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규모 연구를 수행을 했잖아요. 사실 이 연구를 하려는 목적은 뭐였냐면 이 연구를 통해서 교육 조건의 우열에 따라 학업 성취 수준의 차이가 날 것을 보여주고 그 열악한 학교에 시설을 투자해서 좀 맞춰주겠다라는 의도로 시행된 연구였는데 막상 결과는 이런 학교 조건이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는 거죠.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고 그보다는 학생들의 가정 배경과 친구 집단이 훨씬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가정 배경과 친구 집단이 훨씬 강한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콜맨이 이 연구를 통해서 그 가정 배경하고 관련해서 사회 자본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교육사회 안에 자본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사회자본하고 문화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콜맨의 사회자본이라는 건 다른 학부모들과의 유대 형성,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등 사회자본은 학교의 교육활동에 매개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의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들과의 유대를 형성하는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데 가족 구성원들의 지역사회와 학교에 관련된 인간관계의 교육적 영향력에 주목한 것으로 이러한 영향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와 학교를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학업 성취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학업 성취로 나타나는 건 사회자본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부르디에나 번스타인이 얘기하는 문화자본은 갈등론적 관점이면서 문화자본의 관점은 가정 배경에 따라 학업 성취의 차이가 나는 것은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본의 차이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학업 성취에 작용하는 문화자본의 구성 요소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 부모의 자녀에 대한 동기 유발 수준, 문화활동 참여, 가정의 독서 습관 등이 포함이 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뒤에 갈등론에서 체크를 해볼 거라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기출이 많이 됐던 문제였고요. 다음은 자녀의 학업 성취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 활동이다. 이 활동에 해당하는 자본의 명칭은 이라고 해서 부모가 이웃에 사는 친구 부모들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학부모회에 참석하고
학생 지도에 협력했다.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사회자본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우리 교재의 265쪽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 쉬고 교육사회학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